74세 박순자. 그녀는 30년간 며느리의 무급 가정부로, 손주의 전담 보모로, 아들의 ATM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주 도시락을 싸고 저녁 9시에 퇴근한 며느리를 위해 저녁을 차리고 밤 11시에야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 계시잖아요. 그 말이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보내온 링크 하나, 가사돌봄 표준계약서.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경계를 긋는 순간 30년간 쌓인 거짓과 배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5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뜹니다. 74세 박순자, 오늘도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할머니, 도시락. 6살 손주 지후의 목소리에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김밥을 싸고 과일을 깎고 물통을 챙깁니다. 며느리 재현은 거실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지후 유치원 보내주세요. 전 회사 가야 해서요. 알았어, 가렴.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빨래를 돌립니다. 어젯밤 설거지하다 남긴 냄비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습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면 9시. 빨래를 널고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을 닦습니다. 오후 3시, 손주를 데리러 갑니다. 학원 2곳을 거쳐 집에 도착하면 5시 30분. 저녁을 준비합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이거예요? 어제도 이거 먹었는데. 재현의 말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미안하다. 내일은 다른 거 할게.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 내일 손주 병원 예약 있어요. 데려다 주실 수 있죠? 그래, 알았어. 밤 9시, 손주를 재우고 나면 온몸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립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그날 밤 큰아들 철수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 요즘 돌봄 노동도 계약서 쓴대. 엄마도 한번 생각해봐. 링크를 클릭합니다. 가사돌봄 표준계약서. 시급, 근무시간, 휴게시간, 방문 빈도, 비용 분담.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착취였다는 걸 처음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식탁 위에 A사 용지 3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사돌봄 계약서야. 계약서요? 그래. 앞으로 내가 손주 봐주고 집안일 도와주는 건 이 계약에 따라서 할 거야. 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아니, 진심이야. 여기 봐. 시급 15,000원, 하루 4시간, 주 5일. 손주 등하원 지원과 간단한 가사 지원. 추가 업무는 별도 협의. 시급이요? 어머니한테요? 재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업계 무슨 계약이래요? 가족인데.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계약이 필요한 거야. 정을 말할 거면 공평부터 하자. 공평이요?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밥 먹고 자면서 뭘 더 바라세요? 그 말에 순자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밥 먹고 자는 대가로 하루 15시간씩 일했던 지난 3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현아, 내가 나한테 준 게 뭐니? 밥? 잠자리? 그게 30년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니?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모시는 게 아니라 부리는 거였잖아. 나도 이제 알아. 이게 착취라는 거. 아들 철민이 퇴근 후 계약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아, 엄마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어.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엄마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가해자가 되니까요. 그날 밤 재현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계약서를 들이밀었어. 돈 달래? 이거 갑질 아니야? 재현의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갑질이지. SNS에 올려.
요즘 시모 갑질 이슈 잘 터져. 3일 후 동네 맘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 시어머니가 계약서 들이밀었어요. 펌 환영. 며느리한테 시금 요구하는 시어머니 봤어요? 가족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30년 모셔준 게 죄인가요? 요즘 시모들 정말 이해 안 됩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완전 갑질이네요. 신고해야죠.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장난 아닌데 돈까지 달라고 하면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며느리가 불쌍하네요.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살아요? 글은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육아 카페, 심지어 전국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순자의 이름은 가려졌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저기 박순자 씨 아니세요? 낯선 아줌마가 수군거렸습니다. 맞아. 며느리한테 돈 뜯어내려던 그 시어머니. 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묵묵히 일했는데 이제 와서 욕심쟁이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씨시죠? 저는 돌봄 노동자권익센터 김현주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지금 온라인에서 선생님 이야기가 화제인데 저희가 보기엔 선생님이 피해자예요. 피해자요? 네. 30년간 무급으로 노동하셨잖아요. 이건 가족 내 돌봄 착취예요. 저희가 법률 자문도 연결해드리고 공론화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선생님은 용기 있는 분이에요. 그 말에 순자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들어본 위로였습니다. 2주 후 순자는 지역의회에서 열린 돌봄 노동 실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작은 회의장이었지만 기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증인, 30년간 무급으로 손주를 돌보셨다고요? 네. 하루 평균 몇 시간 일하셨습니까? 15시간쯤요.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요. 휴일은요? 없었어요. 명절엔 더 바빴죠. 급여는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용돈 명목으로 한 달에 20만 원 받았어요. 청문회장이 술렁이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요? 그럼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급 450원쯤 되겠네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터졌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전 가족이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가족이 아니라 부리는 사람으로 본다는 걸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오늘 손주는 누가 봐요? 라고 물었어요. 제 건강은 관심 없었죠. 그럼에도 30년을 참으신 이유가 뭡니까? 손주요. 손주가 예뻤어요. 그리고 아들이 미안해할까 봐요.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SNS는 뒤집혔습니다. 해시태그 돌봄 착취 그만. 해시태그 시어머니는 공짜가 아니다. 해시태그 박순자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재현은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친정 엄마와 함께 계획한 역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실 철민의 친엄마가 아니래. 동네 카페에 익명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시어머니 알고 보니 출생의 비밀이 있대요. 진짜 엄마 아니라던데? 순자는 그 글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순자가 철민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소문. 사실 순자는 철민을 입양한 것도 친엄마가 아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그 애매함을 이용했습니다. 어머니, 출생신고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니면 DNA 검사? 재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해보자. DNA 검사. 뭐라고요? 나도 확인하고 싶다. 내가 30년 키운 아들이 정말 내 아들인지. 철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니야. 해보자. 내 아내가 원하니까. 일주일 후 DNA 검사 키트가 도착했습니다. 순자와 철민의 타액을 채취해 보냈습니다. 결과는 2주 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현은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손주 지후의 DNA도 몰래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순자를 무너뜨릴 생각이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결과가 도착한 날 밤, 순자와 철민, 재현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엄마, 결과 나왔어요. 철민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엄마는 내 친엄마 맞아.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철민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현이 몰래 의뢰한 지후의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지후와 나 친자 확률 0%?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철민이 재현을 돌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재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내가 왜 선을 그어야 했는지. 거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설명해. 지후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재현은 울면서 변명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우리 사이가 안 좋았잖아. 외로웠어. 실수였어. 실수? 6년을 속인 게 실수야? 나도 몰랐어. 내 아들인 줄 알았어.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무너지는 아들, 변명하는 며느리, 그리고 옆방에서 자고 있을 손주. 철민아, 순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지후야. 저 아이한테 아빠는 너야. 혈육이 아니어도 6년을 키웠잖아. 엄마 전 어떻게 해요? 철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건 네가 정할 일이야. 근데 나는 이제 여기서 빠질 거야. 엄마,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봐주지 않아. 계약도 없어. 난 내 삶을 살 거야.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옷가지와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집을 나왔습니다. 큰아들 철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여기서 쉬세요. 여긴 엄마 방이에요. 철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 침대와 책상,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 고맙다, 아들. 엄마가 고생하신 거 알아요. 이제 쉬세요. 하지만 순자는 쉴 생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30년 무급 노동에 대한 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가족 간 돌봄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힘들어요. 그럼 손주는요? 제가 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친권자인 아버지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순자는 철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지후 임시 후견인으로 나를 지정해줘. 내가 정리할 시간 필요하잖아. 철민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현은 집을 나갔고 철민은 지후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서툰 아빠는 아침마다 식은 밥을 차려주고 지후는 울면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 보고 싶어. 철민은 순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지후가 엄마 보고 싶대요.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밥은 같이 먹어. 근데 매일은 안 돼.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 일요일에만.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넷째 주 일요일, 순자는 철민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후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래, 지후야. 할머니 왔어. 식탁에는 서툰 손길로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맛은 형편없었지만 순자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엄마, 거짓말 마세요. 전 요리 못하는 거 알아요. 아니야. 내가 만든 거니까 맛있어. 철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알아. 앞으로 잘할게요. 지후도 잘 키울게요. 그래, 믿는다. 그럼 엄마는 다시 안 오시는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올 거야.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 일요일에. 근데 너희 집에서 살지는 않아. 난 내 삶이 있어. 엄마의 삶이요? 그래.
나도 사람이야. 엄마이기 전에 박순자라는 한 사람이야.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식사가 끝나고 순자는 지후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사진첩이었습니다. 지후야, 이거 봐. 할머니가 너 키울 때 찍은 사진들이야. 내가 크면 이거 보고 할머니 생각해줘. 할머니 안 보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어요. 그럼 아빠한테 전화해서 할머니한테 전화하라고 해. 할머니는 언제나 전화 받을게. 순자는 지후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이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 마시고 공원을 산책합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요리 수업을 듣습니다. 오늘은 파스타를 만들어 볼게요. 요리 선생님의 말에 순자는 웃으며 파스타 면을 삶습니다. 옆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60대 아주머니가 말할 겁니다. 혹시 TV에 나오신 분 아니에요? 돌봄 계약서 쓰신 분? 네, 맞아요. 대단하세요. 저도 며느리한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용기가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그날 저녁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파스타를 만들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인생도 그런 것 같다.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지만 하나씩 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30년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넷째 주 일요일, 순자는 철민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후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래, 지후야. 할머니 왔어. 식탁에는 이번엔 제법 그럴듯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요리 배웠어요. 유튜브 보고. 잘했어, 아들. 엄마, 그리고 재현이랑 이혼 진행 중이에요. 그래, 내 선택이야. 지우는 제가 키울 거예요. 혈육이 아니어도 얘는 제 아들이에요.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넌 좋은 아빠야.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지후에게 말했습니다. 지후야, 할머니는 이제 갈게. 다음 달에 또 올게.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후야. 순자는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가족에게 선을 긋는 게 냉정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선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형태입니다. 나를 지켜야 남도 지킬 수 있습니다. 박순자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경계는 단절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오늘도 걷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삶을 향해. 넷째 주 일요일, 그녀는 여전히 손주를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착취가 아닌 사랑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막. 당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요?